안녕하세요, 린치핀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죠. 다른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너무 바빠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리셀입니다. 리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리셀에 대한 교육을 일절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으며 추천드리지 않는 입장입니다. 저는 2021년도에 리셀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월 매출은 한 2억 정도 육박했었고, 그리고 마진율은 한 20% 정도로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죠. 블루오션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얼마 안 가서 이 판매 방식의 치명적인 허점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지금은 접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판매 방식의 허점과 리스크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리셀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관심도 갖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하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제가 알고 있는 리셀의 개념은 허가받지 않은 국내 상품의 재판매입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예를 들어 쿠팡 로켓 배송 상품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긁어가지고 다른 마켓들에다가 마진을 붙여서 뿌리는 거예요. 최소한 10,0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1,500원짜리가 있다 그러면은 11,500원에 다른 마켓에다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식인데, 아니 쿠팡이 제일 싼 거면 다른 데다가 10,000원이나 붙여가지고 11,500원짜리를 팔면 그게 팔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쪽 일을 해보신 분이라면은 바로 이해가 가실 텐데, 당연히 팔리죠. 당연히 팔리고, 그거랑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자세히 설명을 하진 않을 텐데, 여튼 마진을 붙여서도 팔려요. 마진을 어느 정도 많이 붙여도 2배 가격 정도 되어도 팔리기는 팔립니다. 그렇게 해서 10,000원 마진 먹고 판매를 마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게 리셀이고요. 과정이 굉장히 간단하죠.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구조인데, 자, 이 판매 방식이 저는 정말 괜찮은 줄 알고 많이 팔아먹었었는데, 얼마 안 가서 치명적인 단점을 발견했다고 했죠. 총 한 4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내가 내 상품이 아닌 남의 상품을 무단으로 가지고 와서 판매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무단으로 가지고 왔다면, 그렇다면 그 사진을 내가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까지 또 묶여서 들어오는 거죠. 사진 도용의 문제. 세 번째는 이 상품이 팔렸어. 이 상품을 배송을 하려고 하면 쿠팡 측에다가, 내가 쿠팡에서 상품을 가지고 왔으니까 나한테 11번가에서 나한테 구매한 그 고객의 정보를 쿠팡에다 넘기게 되면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의 동의 없이 그거를 뿌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가격의 인위적인 조정입니다. 이렇게 4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 4가지 중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네, 거기에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1번, 남의 상품을 무단으로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정답은 되지 않는다입니다. 왜 안 되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동네 슈퍼에 가면은 서울우유 같은 거 팔잖아요. 자, 그럼 그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그 사장님은 과연 서울우유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고 판매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도 어딘가에서 소비자가가 아닌 다른 가격에 이렇게 납품을 받고 그거를 마진을 붙여서 파는 행위예요. 내가 소비자가에 구매를 한 후에 그것보다 높여서 가격을 받아서 파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서울우유 본사에서 나와서 동네 마트에서 서울우유 판매하시면 안 돼요. 저희 상표권 침해예요. 침해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표, 서울우유라는 그 상표는 당연히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는 건데 그걸 사용해도 되냐? 네, 됩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그 상품이 서울우유 자체이기 때문에 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서울우유라는 물건을 판매하는데 서울우유를 못 붙이게 한다? 그건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남의 상품을 무단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은 사진을 무단으로 가지고 오게 되잖아요. 그 사진을 무단 도용하는 게 문제다 아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구매 대행이든지 리셀이든지 아니면 위탁이라든지 어떤 형태가 되었건 내 상품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이에요, 사실. 이 사진에 관한 거는 저도 많이 오랜 시간 고민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튼 우리 같은 업자들에게서 가장 큰 숙제가 이 사진에 관련한 것들이에요. 이 사진을 우리가 잘못 가져와가지고 뭐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한 장당 얼마씩 합의금 주세요, 이런 식으로도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세 번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리셀 하시는 분들 대부분 케이스가 이렇게 하세요. 상품을 다 올려놓고 아래에다가 뭐 이 상품의 배송에 관련한 개인정보는 어디로 뭐 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써놓는다고 해서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는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뭐 이거는 뭐 조금 더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안 된다, 긁어부스럼 만드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이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분명히 쿠팡에서 시킨 게 아니라 11번가에서 시켰는데 왜 쿠팡 박스에 와? 이거 왜 쿠팡에서 나한테 보낸 거야? 나는 쿠팡이 아니라 너한테 구매를 한 건데 내 개인정보를 저쪽에다 넘긴 거야? 너 신고할게.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자, 여기까지 3번까지 들으셨을 때 어떠신가요? 이게 이게 뭐 리스크가 굉장히 커 보이진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자, 4번째 뭐였냐면 가격의 인위적인 조정이에요. 자, 우리가 상품을 가지고 오게 되면 쿠팡 같은 데서 가지고 오죠. 그 상품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얼마에 팔아요? 예를 들어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왔어. 그럼 우리는 20,000원에다가 다른 데다 올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도대체 이 업주들이 이 쿠팡 상품을 판매하는 원래 그 상품의 주인들이 도대체 어떤 손해를 보냐 이거죠. 우리는 생각해 볼게. 아무리 생각해도 얘네가 손해를 보는 게 없어. 왜? 내가 더 많이 팔아주는 거니까. 추가적인 9개 이상의 채널에 내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비도 내가 지불을 하면서 공짜로 내가 홍보를 해주고, 이거 판매됐을 때 내가 소비자가로 당신한테 사는데 당신이 도대체 뭐가 손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대부분 모르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10,000원짜리 상품을 20,000원에 올리게 되면 그 상품의 가격이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로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상품 가격이 자동으로 상승해요. 왜요? 왜 그렇게 돼요? 왜냐면 그거는 판매자 개인이 파는 게 아니라 쿠팡 로켓 배송에 입점되어서 파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 가격 조정이 자동으로 일어나고, 그 가격 조정이 일어났을 때 그 판매자, 그 업주 입장에서는 이 가격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조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쿠팡이 프로그램적으로 기계적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보다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이렇게 싸게 팔 이유가 있나? 하면서 가격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15,000원이 됐네? 그럼 우리도 20,000원이어 팔았던 거 25,000원에 올리고, 또 이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여튼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가격 올라가서 그럼 그 사람도 마진 많아지고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 아니냐? 자,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업계 1위라고 쳐볼게요. 그 사람의 상품을 1위에 올려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가격일 거예요. 가성비죠. 자, 그 가성비를 아주 압도적으로 떨어뜨리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1위에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때부터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사진도 뭐 무단으로 판매하고 자시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피해 산정이 불가능했어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애매한 거죠. 내가 과연 이게 손해를 본 게 맞나? 사진을 도용했다고 해서 내가 돈을 더 벌었는데 이 사람들이 홍보를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판매해줘가지고 내가 돈을 더 벌게 됐는데 이게 과연 피해가 맞나? 예를 들어 법원에서 그렇게 물어봤다고 칠게요. 피해 아닌데요? 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다른 거죠.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겠지만 내가 판매하고 있던 업계에서 1위를 뺏기고 마케팅 비용 날리고 매출 떨어지고, 아니 이거는 사실상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피해액이 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피해액이 산정됐을 때는 우리한테 정말 실질적인 법적인 리스크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과연 이 사람들이 나한테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거를 받아낼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쉽지는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일단 소가가 맞지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쪽에서 소를 제기를 해가지고 리셀러한테 받아낼 수 있는 돈이 본인들이 시간 쏟고 변호사 비용 내고 하는 것보다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얘기가 또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지금 리셀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냥 뭉탱이로 묶어가지고 소송 들어가 버리면은 소가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거든요. 그냥 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4번 같은 실질적인 피해를 끼치는 이런 요소를 발견하게 되면은 이 소신처럼 깔끔하게 적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내가 벌었던 돈이 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그거에 뭐 10배 20배도 토해낼 수 있는 일이다. 정말 위험한 일이니까 이거는 지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같이 봤는데,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리셀은 당연히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대량 등록에서 뭐 실력이 좋다, 잘 판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에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리스크들을 파악을 해서 그거를 해결을 해버리던가, 해결을 해버리고 남들이 만약에 해결을 하지 못하면 나만 팔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런 구조가 되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진입장벽 같은 거를 제가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 구조로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실력이 좋은 판매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셔야 되겠죠. 대표님들이 하고 계신 어떤 판매 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리스크가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보고, 그거를 남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을 하셔서 판매를 하셔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는 그때 당시에 2억 매출 나왔던 거 다 접고 지금은 얼마 나오는데?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저번 달 기준으로 한 1억 정도 나왔습니다. 반품, 취소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1억 매출이 나왔고요. 이제 거기서 16%, 17% 정도가 손마진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리셀에 대해서 제가 좀 경고를 많이 드렸는데 혹여나 관심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좀 건강한, 남들에게 피해를 안 끼칠 수 있는 그런 판매 방식을 찾으셔서 좀 지속 가능한 그런 판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린치핀이었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